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지난 12.3 계엄 당시에 거의 빛의 속도로 그 계엄이 왜 위헌, 위법인지를 낱낱이 밝히면서 우리 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에 협조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한인섭 교수님입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이 계엄이 왜 불법 부당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걸 주변에 공유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불법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불법 계엄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런 중요한 기준,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던 한인섭 교수님께서 이번에 한 언론사가 조진웅 배우를 문제 삼고 특히 그의 소년원 전력을 들추면서 기필코 기어코는 조진웅 배우가 은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을 때 또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인섭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조진웅 배우에 대한 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걸 가장 먼저 올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대부분 언론이 한 교수님 견해를 인용하고 또 보도하면서 여러 군데 출연해달라고 아마 쇄도했을 텐데 우리 스픽스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 우리 방현석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좀 더 여러 측면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응했고요. 제가 이제 조진웅? 조진웅. 배우라고 합니까? 네, 배우죠. 배우 이야기를 이제 접한 것은 제가 하와이 있을 때였어요. 네. 하와이 대학에서 12.3 이제 계엄 1주년, 계엄 타파 1주년이겠죠. 1주년을 맞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K민주주의의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또 왔길래 그래서 이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누가 30년 전에 소년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가지고 30년 동안 정말 누구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한 것을 가지고 당신은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대지 마라. 공적 활동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생매장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 비행기를 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하와이에서 써놓고 비행기 타셨군요. 국내오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댓글과 여튼 작년 12.3에 올린 글만큼의 어떤 파장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이제 댓글의 시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공감적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니만 갑자기 악플 무슨 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좌표 찍기라는 걸 좌표 찍기라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 좌표 찍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없는 욕설이나 엄청난 매도 이런 것들은 지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쭉 좀 찍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상당히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하기 위한 그런 뭐 토론 소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겠죠. 그 관점하고 또 뭐 지적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또 수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서울대 그 로스쿨 교수 이러면 많은 걸 또 재고 또 주변 살피고 그래야 될 텐데 주저없이 이번에도 글을 올리셨고 특히 12.3 때도 예. 똑같이 뭐 거의 금방 우리 그 아무리 법학자라고 그래도 예. 그 뭐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걸 주저하지 않고 법학자로서 거의 첫 발언이었잖아요. 예, 그 작년 12.3 경우에 네. 제가 이제 그 계엄이 선포된 지 30분 만에 제목을 가장 강도 높게 썼습니다. 네. 대통령의 헌법 파괴. 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을 파괴한 것이고 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안 맞고 그래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그 자체가 내란죄가 되고 네. 요건과 절차에 전혀 안 맞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또 잘못 상부의 명령이다. 따라가다가는 당신이 네. 바로 내란죄 공범이 된다. 네. 따라가지 마라. 네. 그 좀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따라간 사람들은 본인도 굉장히 힘든 처지고 자기 부하에게도 못할 짓을 한 겁니다. 네. 근데 홍장원 차장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태는 국정원이 끌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국정원장은 좀 끌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국정원을 움직여야 할 네. 홍장원 차장이 협조를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이. 네. 경찰은 수뇌부가 협력을 했잖아요. 네. 그냥 계속 뭐 수사받고 그 밑에 부하들이 실제로 기소까지 안 되더라도 네. 막 괴로움에 처해 있잖아요. 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 네. 판단을 바로 해야 될 지침을 네. 바로 제공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제가 그때 현직 교수에서 명예 교수로 이동하는 시점이거든요. 2달 전이었죠. 퇴직 2달 전. 네. 그래서 교수로서의 강의 39년 강의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네. 마친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홀가분하게 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다 네. 하는 것을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다. 네. 또 과거의 선배들의 얘가 그런 이제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운 좋은 선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개하면서 했습니다. 이번 조진웅, 제가 사실 조진웅이라는 네. 네. 배우를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암살 영화의 그 신흥무관학교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를 변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한 소년이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보호 처분이라는 것의 성격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나름 연예계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중에 극소수가 사람들이 알려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파해내고 나름 그 뒤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잘 살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이 소년 시절에 했던 그것을 소환해가지고 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소년원을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참 그 서울대 로스쿨에서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로스쿨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던 사람들을 가르치던 한인섭 교수님을 퇴임시켜서 국민의 교수로 선생님으로 이렇게 적시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게, 핵심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 그리고 이건 처벌 대상이고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거고 여기에 협조하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경고와 지침을 줌으로써 사실 많은 분들이 협조를 안 함으로써 내란이 실패로 끝나게 만들었고 또 그 덕분에 그분들도 인생을 안 망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부하들도 보호해 준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진웅 배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건 소년법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이건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년법, 소년법 이럴 때 조진웅 배우가 이제 받았다고 언론에 처분한 이제 그 소년 보호 처분이란 게 어떤 건지 먼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보호 처분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소년 이제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법규와 그 규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평등하게 다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형사처벌이라고 부릅시다. 그런데 이제 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19세 이하의 어떤 소년의 경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 뭐 모든 부모님들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기 정말 통제불능의 통제불능의 시기가 있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 말도 안 통하고 뭐 신체적으로 막 이제 뭐 폭발해 나가고 그다음 이제 정신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도 있고 그다음 뭐 폭풍 노독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 2, 3년 지나면 언제 그랬다냐는 듯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또 걸어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범죄의 습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에 이제 어울렸을 때 사회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의 길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그 교도소가 범죄 학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옆에 선배 뭐 이제 재수자들로부터 야 그까지 것으로 왔냐 그러면서 좀 더 완전히 그 범죄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년 중에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도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소년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년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교도소가 제일 그러니까 소년 중에서 가장 범죄가 심각하고 뭐 재범의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피해자도 용서를 하지도 않고 이럴 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형사처벌의 결과 나오는 것이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소년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형사처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범죄를 나쁜 짓을 했는데 보니까 뭐 우발적인 것 같고 친구가 뭐 흐름 따라 뭐 갔던 게 아닌가. 그러고 이거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반성도 하고 있고 피해자도 뭐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라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바로 형사처벌로 하지 말고 좀 특별 학교로 좀 보내야 되겠다. 폐쇄형
특별 기숙학교로 좀 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진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직업훈련도 좀 제대로 시키고, 그 다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정서적인 치료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아주 길면 2년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그것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인법하고 소년법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년이 있네.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문제 소년이 범죄성이 곧 차과되기 전에 이제 특별 학교에 보내서 집중 교육, 상담, 치료, 그다음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게 소년원인데 요새는 소년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학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학교라고 쓰고 있어요. 어느 뭐 정보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왕에 가면 그 학교 이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나이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이렇게. 일단 제가 공공중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공공중학교, 공공고등학교 하고 그래서 졸업장을 고등학교 이름에 졸업장을 줍니다. 그 맞추면 이수하면. 근데 이제 그 학교 이름을 사람들이 또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 졸업했다라면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졸업장을 자기 출신 어디에 있다가 소년원에 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출신 학교에 졸업장을 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그 소년에게 낙인이 찍히지 않고 전과라는 낙인이 찍히면 재활하고 사회복귀하기 아주 어려우니까 절대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통 학교하고 다른 것은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그 기간 동안은 그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집단 생활 폐쇄형 기숙 학교다. 그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형사처분 이거는 이제 징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보호처분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 또 갱생 재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후 사회생활에서 이걸 잘 이수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나가면 생활하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니까 법 규정에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또 그걸 알리지도 못하게 심지어 뭐 알리는 것은 물론 조회에도 응해서 안 되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과 군사상의 필요 외에는 조회에 응해서 아니 된다. 뭐 이렇게 딱 명시해두고 있고 그걸 어기면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또 처벌 규정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공개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뭐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그게 실제로 이후 소년들의 그 생활 또 삶의 긍정적인 역할 그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인가요? 우리 그 규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소년이 너 보호처분 받았지. 그러니까 너는 범죄를 저질렀구만. 범죄를 저질렀지. 이런 식으로 되면 너 나쁜 놈이니까 평생 동안 이제 족쇄를 달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전한 인간으로서 사회복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에 쫙 주위 편견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 뭐 법원도 있고, 검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처분은 검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소년원 운영하는 그쪽에 관여할 텐데, 그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재판 수사, 뭐 군사 필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도 응해서는 안 된다. 요 둘 다 보면 어떠한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어떤 조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언론기관이 야, 조모 씨, 당신 보호처분 받았는지 이야기해. 혹은 국회에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관계기관은 응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그 사람이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공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보도해가지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뭐 안 받, 보호처분의 내용은 받은 범죄는 뭐 무슨 심각한 범죄다. 그 전체가 공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엄정하게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가 약속한 겁니다. 약속. 네. 너 이제 그 학교에 왔잖아요. 특별 학교에 왔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이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겠죠. 교장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훈화할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좀 힘들게 살다가 좀 잘못된 남을 좀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앞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국가에 약속합니다. 절대 이 학교에 있었다는 것, 소년원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 혹은 어떤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일체 어떤 사회도 알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힘차게 열심히 살고 생활해서 사회적으로 그동안 남에게 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남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가세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겠죠. 법에도 약속하고 나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더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국가 사회가 그 사람의 장래와 또 사회 전체의 어떤 평화, 범죄가 줄어드는 평화를 위하여 공동 노래가 공동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깼잖아요. 네. 그걸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뭐 조진웅이건 홍길동이건 뭐 김갑동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순간에 잘못을 범한 청소년들에게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들지 않고 그가 다르게 변화해서 살아가면 우리 사회가 그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빛의 세계로 나가라. 어둠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우리 법을 통해서 나라가 약속한 거죠. 나라가 약속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반성하고 새 길로 가라. 능력을 길러서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럴 때 국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자라날 때 참 많은 사랑과 보살핌과 격려와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아가잖아요. 네. 우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이제 희생하면서 키우잖아요. 그 다음 주위의 이웃들이 다, 아이고, 참 잘하네. 못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이웃이 또 키우잖아요. 그 다음 학교에서 키우잖아요. 그 다음 친구 관계나 좋은 의미의 종교기관이 있다면 계속 그 선행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소년이, 이때 소년이라는 건 소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년이 그 길을 걷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지 않나요? 비행, 청소년 범죄라는 단어도 있지만 청소년 비행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비행 같은 걸 했을 때,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자. 우리 사회가 국가가 뭘 좀 못 베풀었는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그 소년들을 보면 가정이나 사회적 지원이나 학교적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어긋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이제 너희 어버이처럼 국친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어버이처럼 이제 형제 자매처럼 다시 한번 보고 잘 감싸서 선행으로 가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국가의 어떤 반성과 약속도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문학적으로 잘 반영한 작품들도 많은데 이제 최근에 우리 많이 읽혔던 작품 중에 이제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김여령 작가가 쓴 작품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청소년들이 뭐 흉한 악한이어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잘 몰라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 보이는 문제들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치유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결핍됨으로써 발생하는 게 가장 크다. 그런 이제 게 실제 현실인지 또 그 부분을 사실 채워주려고 하는 게 이제 소년원이라고 하는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은 이제 학교, 특별 이제 교육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정말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한 관계나 또 그 동년배 아이들이 배우는 다른 학습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 계속 학교라고 강조하셨는데. 우선 우아한 거짓말 책이 나와서 그런데 반갑습니다. 그 김연영 작가인데 그 책이 문학적으로도 잘 평가되고 있어요. 네, 평가받고 잘 읽히고 또 독자들 사랑받고 있죠. 꾸준히 읽히는 그 작가 완덕이? 네. 완덕이 맞네? 네, 완덕이라는 작품도 있죠. 네. 제가 한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소년원에 이제 갔습니다. 늘 첫째 월요일 10시 반에서 한 12시까지 이제 그 의왕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소년들하고 이제 소설 읽기 모임을 계속 가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원대한 야심을 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 예를 제와벌 이런 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고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좀 가르치려고 선생님, 그 젊은 선생님이라 그러더래. 선생님, 그냥 우리를 그냥 때려주세요. 차라리 이걸 읽는. 이걸 어떻게 읽냐. 그래가지고 외국의 좋은 소설을 읽어보니까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인물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거리도 있고, 뭐 배경 지식이 많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 소설로 왔어요. 한국 소설은, 이 인물과 뭐 지역 배경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막 다투어 이야기하는 최고의 소설이 우아한 거짓말이었어요. 시설에 들어와 있는 특별교육을 받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통상적인 청소년에게는 한국 소설이 갖는 힘. 예를 들어 데미안에 프란츠 크로마라는 악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문열에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에 엄석대가 있잖아요. 엄석대. 자, 이제 이 둘 다 불량 소년이고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된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참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둑질도 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데미안이라는 책이 읽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아주. 굉장히 쉬운 청소년의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에밀 싱클레어라는 그 어린이가 프란츠 크로마라고 하는 동급생인지 상급생인지 그러니까 범죄의 뭐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다음 음석대라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폭력 왕국의 세계에서
참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지금 그 학교, 소년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래서 그까지 왔다. 그래서 그때 뭔가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 소설들을 보면서 그 인물과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네.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먼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배우고 했는데 제가 그때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문화적 결핍이었습니다. 네. 뭐냐면 자기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대요. 네. 거의 10명의 소년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거기 온 소년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뭐 보통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책이 여러 개 꽂혀 있잖아요. 이 소년들은 책이라고 하는 문화적 환경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 있으니까 책의 내용보다도 네. 자기가 책을 한 권 소장하게 되었다.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셰익스피어 책을 쭉 읽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제가 볼 때 소설적 완결성, 작품으로서 완결성 맥베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맥베스에는 권력의 이야기잖아요. 네. 이 소년들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또 그걸 읽어내요. 학생들이 같이 이제 역할을 네. 부여해가 같이 낭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오셀로는 네. 질투가 사람을 어떻게 네. 망치고 있는 이야기니까 네. 이 청소년들이 네. 서로 막 좋아하고 헤어지고 막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네. 이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셀로의 그 이입을 감정이입을 해서 네. 오셀로와 이아고와 그 데스티모나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어리석다 오셀로가. 네. 데스티모나도 너무 어리석다. 네. 자기 같으면 따졌을 거다 이거야. 실제로 그러냐 네. 하고 뭐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양다리 걸치기 하냐 네. 혹은 마음은 딴 데가 있냐 하고 따지고 확인을 해야지 혼자 망상을 부풀려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론을박을 해가면서 다른 이제 그런 설정된 상황 속에 놓고 이걸 쳐다보면서 자기의 또 삶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것이 그 픽션의 그 가치가 어디겠는가 이런 걸 역설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법학 전공 법학자신데 왜 더구나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참 하실 일도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그럴 텐데 굳이 거기 또 봉사활동을 그 특별한 아이들에게 가려고 예. 생각하셨는지 또 가서는 또 왜 이 법적 이런 걸 가르쳐서 이거 하면 처벌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왜 문학 작품을 또 가서 읽히셨는지요? 우리 이제 대학에서 법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형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칼로 찔렀는데 빗나가서 어떻게 됐다. 이 경우에 이제 갑의 죄책을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갑, 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나이가 얼마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됐고 이야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을 받으면 이제 교도소에 가잖아요. 네. 교도소에 가거나 이제 이 경우는 소년원에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교정기관이 진짜 학교로서 네. 탈범죄화하는 네. 학교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전국에 교도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성인 범죄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다가 내가 소년의 그 성장 과정에 그 소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제 발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방식을 제시했죠. 소설 10권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10명의 소년과 대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업으로 생각하고 쭉 가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 2015년에 메르스가 나가지고 모든 출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는데 그게 몇 개월을 가니까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저에게 새로 막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했는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법을 가르치가 뭐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되고 안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픽션은 가장 우리 픽션과 논픽션을 보면 픽션이 팔리는 양이 한 8, 90% 되고 논픽션이 한 10%대를 걸려. 그냥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사람의 인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굳게 믿고 갔는데 또 하나는 교수님 가지고 오는 책은 너무 답답해요 그러더라고요. 답답해.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배경만 쭉 깔잖아요.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가도 줄거리도 잘 모호하게 막 난삽하게 돼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인내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달달한 책 좀 없습니까? 달달한 책. 답답한 거 말고 뭐지? 달달한. 선생님, 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달달한 뭐 애정이라든지 좀 뭐 섹슈얼한 이런 내용 좀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가지고 는 책은 달달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문학을 최고의 인내성 있는 독자를 가정하고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가장 폭넓은 청중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5페이지 안에 달달한 이야기를 계속 뭐 삼류 연재 소설, 애정 소설에는 그런 게 있죠. 일간지 연재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교도소의 베스트셀러가 한때 그 인간시장 뭐 이런 작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글 쓰는 사람 대단히 건방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극소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면서 너희들은 왜 이런 것도 안 읽어? 아니 저절로 읽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쭉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김연영 작가의 그 우아한 거짓말은 바로 꽂히는 거의 드문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래서 좀 바꿨나요? 책들을? 계속 이제 400페이지 책을 2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쭉 줄여가지고 단편. 전상국 우상의 눈물. 이런 게 이제 뭐 책은 뭐 여러 글이 들어있지만 그저 단편 있잖아요. 단편. 그 단편을 뽑아가지고 이제 읽고 그다음 상황 설정해서 너희들 역할 놀이 한번 해보라. 이러면서 계속 단편 쪽으로 점점 제 마음을 비우고 그 소년들이 읽고 감흥할 수 있는 쪽으로 쭉 줄여 나갔던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아마 빅토르 위고나 알베르 까미 뭐 이런 작가들은 굉장히 허무해할 것 같습니다. 책이야말로 문학작품이야말로 사람의 생각, 마음속의 얼음장을 깨는 도끼다. 그리고 책은 읽고 나면 읽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뿐이 못 살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수많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정말 집에 책 한 권도 없이 작품 하나 제대로 못 읽어봤던 청소년들이 그걸 읽으면서 다른 인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또 다르게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다른 생을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생각을 좀 깨부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걸 이 작가들이 일찍 얘기했는데 그걸 한 교수님이 그 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정확히 구현해내서 몹시 흐뭇해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읽히고 싶었던 책은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아, 저기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두말할 나위 없이 레미제라블이고, 네. 이제 보통 한 뭐 2권, 5권 정도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네. 5권 중에 이제 뭐 전쟁의 배경, 뭐 그다음에 지하 수도의 뭐 구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빼고 한 권짜리 정도로 줄여가지고 네. 장발장과 그 인물의 이야기들로 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아마 그 뭐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설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이 장발장이 이제 3년 살다가 탈옥 시도해서 5년 살다가 또 살다가 한 19년을 살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데 몰골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쭉 이제 툴롱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북쪽 파리 쪽으로 쭉 걸어가거든요. 걸어갈 때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잠잘 곳도 이제 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미 이제 그 완전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한 중년 사나이가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뒷위에 이르러서 이제 어느 주교가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대를 하잖아요. 네. 환대를 한다는 것은 은식기를 놓고 은촛대를 놓고 거기에 똑같이 대등하게 앉아서 주교와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교에게 물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냐 하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를 묻지를 않는다. 당신은 지금 잠자리가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재우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달빛에 이제 잠이 깹니다. 그리고 부시럭거리다 보니까 은식기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본능적으로 은식기를 바랑에 집어넣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다시 이제 주교관으로 오잖아요. 자, 주교 만났습니다.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알다니. 너 정말 그럴 수가 있냐? 너는 평생 감옥에 가. 근데 주교가 이거 우리 시키고 훔쳐간 거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감옥에서 끝났겠죠. 자, 그런데 이 주교의 반응이 아니 은초 때도 선물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왜 은식기만 가지고 갔어요? 이러고 하니까 이 19년 감옥살이에 굳어진 이 완악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식기를 은촛대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교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다. 잊지 마시오. 결코 잊지 마시오. 이 은그릇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쓰겠다고 내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마세요. 장발장 그런 약속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한 적이 없는데 주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미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내 값을 치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환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형제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평생 감옥살이 갈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행을 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발장이 이제 여러 인생 고비고비 있을 때 이 주교의 그 말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짐을 기꺼이 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 주교의 그 마음으로 그 소년 범죄자, 소년수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교의 마음을 국가의 마음으로 제도화한 것이 소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가의 마음과 이 문학에서의 그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주교의 마음. 그러니까 왜 그 언주발만 가져가고 촛대는 안 가져갔냐. 다 줬는데, 예. 훔쳤는데. 이게 아마 바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고, 네. 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지금 현재 그 소년 학교에 있는 그 소년들에게 당신은 지금 악행을 저지러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이미 선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의 형제다. 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섭 교수님이 왜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로 분명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법규들, 과거가 절대 미래에 개입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걸 조회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가 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약속이라는 사실, 그게 어떤 인간의 그 근원 속에 관계하고 있는지, 영혼에 관계하고 있는지를 또 작품을 통해서,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장발장 얘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마 근데 저거로는 레미제라블을 아이들이 읽기는 힘들겠죠? 아니, 또 읽을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으로부터 선으로 나아가는 게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 휙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맥색에서 해가지고 한꺼번에 회심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나쁜 짓은 체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자기 자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체질과 관계와 자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흔히 이야기로 사람이 보통 사람에서 악으로 빠져가는 기간이 한 1년이었다면 굉장히 노력하면 선으로 가는데 한 1년이 걸리고, 네. 악으로 빠져가는 기간이 한 3년이었다면 보통의 선으로 나아가는데 한 3년이 걸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리고 또 체질과 관계와 자아를 바꿔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그 소년 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뭘 이제 주력을 하느냐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학에 갔다 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약간 인정받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공부에 취미가 있을 때 이야기고, 그것이 아니면 직업 훈련이 있는데, 직업 훈련 중에 제일 인기 종목이 커피 바리스타. 근데 바리스타를 하려고 하면 그 바리스타는 기술도 익혀야 되지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아주 반듯하고 인상도 딱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리스타가 하지. 근데 뭐 갈아가지고 제공만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딱 바리스타 앞에 섰을 때 참 맛있을 것 같아, 이 커피가. 참 정성스럽게 졌고 실력도 좋고 맛있을 것 같다. 이럴 때 맛이 나잖아요. 근데 자세가 딱 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능을 많이 해요. 네. 악기 배우기, 1인 1악기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 같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 그 다음에 따뜻한 가정과 공동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유사가족적인 유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악행에서 선행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소년들, 여기 소녀들이 포함되어 있죠.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실제 바뀌는 과정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제가 추적할 수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너무 근사한 소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부모들이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장소 면회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회실에 가면 정장을 한 소년이 이제 카페라떼, 카페라떼 그 위에 무늬 뭐라 그럽니까? 하트, 하트. 네.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작품으로 네. 만들어야 탁 제공을 하는데 그 소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검찰청이나 경찰청 네.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소년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쪽에 가면 뭐 과거에 뭐 이런 걸 묻지 않고 이제 했대잖아요. 취업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뭐 한 2년 정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당신 어디 있다 왔어? 오늘 경찰서에서 그런 이제 바리스타 하고 왔어. 너무 좋아. 그렇게 중간 다리를 놔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중간 다리를 계속 놔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노력을 쏟아야 되느냐 질문할 수 있네.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학교도 가고 뭐 직장도 잡고 뭐 건전한 사회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그 직장에서 돈 벌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 부양 플러스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악행을 하면 그런 가족을 완전히 충격파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정을 그럴 수 있잖아요.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러 가족의 오랜 충격을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한 사람이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10배의 가치를 더 가질 수가 있다. 아,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네. 효용 면에서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뭐 좋은 대우를 하냐 뭐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의 형제여라고 네. 인정해주고 당신은 이미 선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쁜지 뭐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폭넓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악을 못하도록 막는 것. 그 막는 것이 다른 혹시 악을 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견제책이 될 수 있잖아요. 교육적인 네.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명이 훌륭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한 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한 명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 선한 사람 하나를 기르는 것보다 10배의 효과, 1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한 교수님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교수님께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수십 년의 노력을 거쳐서 자기 자리 인정을 받은 사람을 과거의 전력을 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은퇴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자기 능력을 검증받고 평가받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마 댓글에서도 일부 달았지만 아니 가해자만 중요하고 그 사람만 중요하게 살피고 그가 이룬 노력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피해당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냐.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르지 않냐. 이런 반론도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우리가 가해자가 이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뭐 보호처분이건 어떤 형사처벌이건 이제 그걸 처벌을 받았다라고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관계에서 평생을 몇십 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자는 피해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회복이 될 때 먼저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고 망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뭐 의료적
그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재산이 뭐 크게 훼손됐다면 재산의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막 싸울 수가 있잖아요. 가해자 막 잡아떼고 증거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고 할 때 법률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도와줄 어떤 신뢰 관계자. 근데 치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를 회복하고, 그 다음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그 조력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감당해야 될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가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게. 누가 왜 행실이 어쩌고 밤늦게 뭐 다니다가 뭐 그랬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해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굉장히 증거의 확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 범죄가 또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이 가해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네.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구나. 그 다음 법적인 절차라든지 다른 절차가 굉장히 편리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요만큼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되는 몫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가 근데 보통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주위에 제가 피해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냐, 공감과 동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당신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너무 힘들겠다. 그에 대해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 같이 따라가주고, 그 다음 법정에 갈 때 같이 따라주고. 그래서 단순히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기만 해도 서로 뭔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감과 동행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사회적 지원, 법적인 조력이 같이 보태져야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어요. 피해자는 그냥 가해자면 처벌하면 된다. 피해자는 굉장히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니까 가해자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회복 과정에 어려운 점을 가해자의 공격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를 위한 도움은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를 돌팔배 던짐으로써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의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조력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가해자는 더 큰 가해를 부모하지 않도록, 가해를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돕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칫 마치 이 문제의 법정신, 그리고 다시 범죄에 발들여 놓지 않고 비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가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그 입장, 고통을 생각할 때 가해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가 반성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서 빛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치 피해자 중심주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뭔가. 이 사람이 계속 가해자가 어둠의 세계에 남아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가장 피해자로서는 불안한 경우이고, 오히려 이 가해자가 노력해서 정상적인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더 이상 이 사람이 공격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 일은 안 생기겠구나. 이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심. 이것도 그것에 따라서 받지 못한 피해들, 이것들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도와줘서 아까 공감과 동행을 우리 사회가 해주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책은, 그 대책들은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될 과제이지, 이게 가해자를 추가적으로 응징한 그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외면한, 그러니까 피해자의 공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무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있을 때, 제일 쉽게 나오는 반응이 뭐뭐 탓하는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래가지고 문단속 잘 안 해서, 왜 도둑맞게 했어? 그 다음 길 가다가 지갑을 도난당했을 때, 처제 잘하라고 그랬잖아. 밤늦게 왜 다녔어? 밤늦게 왜 다녔어? 그걸 이제 피해자 비난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공감의 자원을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쪽에 내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 너 탓이야.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처리했냐.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밤늦게라도 부르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가지고, 공감과 동행이 아니고, 비난. 그 다음에 함부로 충고. 처음부터 충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나는 그게 섞이기 싫거든. 이 이야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말을 해봐야 오히려 자기가 비난받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뭘 깨쳐나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충고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없이 나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면 더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혹시 뭘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공감과 동행, 그 공감과 동행의 출발점은 경청과 기다림. 말해봐가 아니라 말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있어주고, 그 말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떤 위로, 그 다음에 같이 대책을 같이 수기해 나가는 그런 류의 어떤 자매와 같은, 간호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이런 류의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피해의 회복이 돼 나가서, 피해를 잘 회복이 돼 나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당당해지고, 사물에 대해서,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판단력도 더 생기고, 그래서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그때의 피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 겁니다. 가해자의 잘못한 목도 있지만,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해자로 다 덮으시는 것은 또 다른 비난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그 한인섭 교수님 모시고 조진웅 배우 문제를 둘러싼 우리 소년들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극복해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과거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기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의 편에 서는 일은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다시 소환해서 그의 성취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의 삶을 어둠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그 학교, 특별한 학교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도 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 나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가가 여전히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교수님 오늘 다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의 편에 서는 일은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시 돌려서 그의 삶을 새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또 조진웅 배우의 경우 약간의 또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단순히 배우로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배우로 활동하면서 사회 정의, 우리 항일 무장 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의 편에서 발언하고 또 참여했던 것 때문에 이런 곤혹을 또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한인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한테 우리 조진웅 배우의 그 활동, 그 정의의 편에 감히 서는 것이 한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에 대한 문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